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수장들이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모았는데요. 고물가 리스크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인 3월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대폭 단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이 물가를 잡는 모든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가장 우리 경제의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입니다. 홍당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풀어보면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좀 높게 형성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지만은 갈수록 좀 희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국내 요소보다는 국제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그 중간재 원자재 그 병목 현상, 네. 생산이나 뭐 운송에 대한 병목 현상이 보이는데 지금 갈수록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2022년에 해소될 거라는 그런 뭐 운수 업체나 뭐 그런 얘기가 갈수록 좀 식어들고 있더라고요. 공급업체나. 그래가지고선 금년에는 계속 이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하반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좀 얕게 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그 진짜 그냥 좀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우크라이나 그 현상 때문이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좀 지정학적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현상이 없었다면은 연 하반기에 가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터지는지에 따라서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네요. 중요한 변수가 또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물가 상승률 전망치 목표치는 2.2%인데 지금 뭐 1월 달부터 이미 3%를 훌쩍 넘은 숫자가 나왔고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이 3%대 상승률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글쎄요. 하반기 들어서 과연 물가 부담이 좀 낮아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준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네 가지 큰 원인을 보면은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 그리고 글로벌 물류 체계의 혼란, 그리고 글로벌 경제 회복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부터 그러니까 하반기죠. 4분기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혹은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기준금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상황이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지게 되고 이에 네. 따라서 금리를 인상시키려는 어떠한 인센티브는 많지만 예. 결국 경제가 아직 코로나19 상태를 나가지 않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태가 아직 오미크론 지금 5만 명 정도 나오고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긴 하지만 네. 경제 전반 자체가 아직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늘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네.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1%대로 낮아졌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려서 투자를 위축시키면
향후 또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향후 잠재 성장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기인데 예. 디지털 전환을 하려 그러면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죠. 그렇죠.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조금 내려갈 유의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 수준의 문제고요. 결국은 우리가 금리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한국은 한 2% 정도를 목표 인플레이션을 삼고 있고요. 지금 3%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높게 2%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반기가 돼서 공급망 문제라든지 유가 네. 같은 것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예. 여전히 2% 넘게 2.5%대에 형성되지 않을까. 결국은 목표보다 높다는 얘기고 네.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건 분명히 가능성이 네. 있을 거고, 그러한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말이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물가는 네. 결국 수준의 문제인데 그 물가 상승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체감하는 물가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앞서 양준석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일단 가공식품에 대한 뭐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지금 4월까지로 돼 있는 유류세 인하 부분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가공식품은 조금 좀 유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있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네. 하는데, 가공식품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좀 조절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공식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식품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봤던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이상 날씨 때문에도 그런데 네. 기후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 구정하고 추석 그 달이나 그 전달에는 그 식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요.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또 이제 그 국내외 파급 때문에 네.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가공식품이 좀 약간은 도움 될 거지만은 신선식품이 더 중요할 거다. 네네. 그다음에 유류세는 뭐 지금 어차피 내렸는데 네네.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금 한 번 내린 것은 뭐 완전히 수준의 쇼크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서부터 유류세를 더 내리지 않는다면은 뭐 국제 유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는 그렇게 연장한다고 해도 네. 뭐 인플레이션을 올리지 않는다는 수준, 더 가속화시키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밖에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도 계속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아요. 심지어 뭐 최근에는 90달러는 이미 넘어섰고 그다음에 100달러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오른 폭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작다면 결국은 물가는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유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는데 예. 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할 수가 없다. 그 예. 주식과 같이 이게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는 이 투기적 수요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재작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0년 초반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거의 네. 3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 시장을 보면 미국이 굉장히 노력해서 그 산유국들에게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네.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유가로 가기 위해서 미국의 그 권고를 거의 전혀 듣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주유소 가면은 휘발유 가격이 한 1,700원 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봤을 때. 근데 국제유가가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이제 업체들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 3주 후 혹은 한 달 후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방금 그래프를 보셨겠지 CG가 네,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예, U자형으로 돼 있죠. 뭐 네. 그 유류세 같은 인하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유류세 인하. 예, 네. 기름값이 조금 낮아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정유소를 가봤더니 기름값이 똑같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예, 네. 왜냐하면 유가 상승분 오늘 지금 94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그 텍사스 기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원유값이 네. 94달러, 95달러를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네. 이러한 여러분들 정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든지 경유를 사든지 이런 기름값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세금 감소의 효과는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보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세수를 보면은 네. 유가에 의존하는 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름에 부과되는 세수가 사실 유계상 보면은 1, 2위를 다투는 그러니까 전체 세수의 1위를 다투는 그래요? 그런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또 세금을 낮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정부란 것이 내년에도 재정을 해야 되고 내년에 재정을 하려 그러면 올해 세수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턱대고 이렇게 결국은 낮출 수만은 낮출 수만은 없다라는 없는 거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해외 유가 상승분이 국내 유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정유소를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20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네네. 갈 때마다 아마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한동안은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 주의할 거를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지금 러시아가 그 세계에서 1, 2, 3위로 그 석유를 수출하는 네. 나라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지금 유협하는 게 러시아고 그것 때문에 외교전을 싸우고 있는데도 또 역시 러시아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그 문제가 하나 또 들어가는 것은 러시아가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유럽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데 그거를 만약 막아놓는다면은 그러면 천연가스도 많이 올라가지만 또 그걸 대체하면서 네. 또 석유 수요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석유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다. 네. 요게 이런 외교적인 좀 문제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유류세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축유 이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제 비축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전시에 준하는 아주 위급한 경제 상황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네.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국제 원유 가격과 그 충격에 받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비축유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거나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내놓을 정책 대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정부가 이제 계도를 통해서 국민적 설득을 통해서 석유류 소비를 줄이는 거를 설득할 수는 있지만 네네. 이도 이 뭐 난방비라든가 말씀하신 LNG 소비 같은 것은 난방비와 겨울에 그 온도에 관련된 이런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수요를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시죠. 우리가 지금 유류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예. 그냥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계속 낮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유류 공급이 불안정하고 네. 그다음에 유류 국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유류세를 내려가지고선 오히려 수요를 늘리는 게 그렇게 좋은 답이냐? 아까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좀 설득시켜 가지고선 그래서 좀 유류 휘발유 같은 거 좀 덜 쓰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민족이 착해 가지고선 뭐 그걸 잘 따라주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권고하고 좀 덜 써달라 그러면 실제로 덜 쓸까요? 그 뭐 오부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을 뭐 적게 운행하든지. 유류세를 계속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글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적게 써달라 그러면 이제 적게 쓸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있잖아요. 뭐 정말 필요한 뭐 공장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 뭐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좀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류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에 따라서 수요란 것이 이게 바뀌게 되고요. 그 일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결국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네. 소비자가 사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좀 더 기름값을 낮춰서 네. 이걸 얼마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효과가 지금 100원 정도 뭐 많이 막아 한 5%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유류 소유란 게 흔히 말해서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기름이란 것이 뭐 차량 같은 건 조금 운행을 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 만들고 아까 한국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렇죠. 원유 수입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업에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류세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은 조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시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천천히 반영되게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내년까지는 안 갈 거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의 국제유가 상승 자체가 상승 흐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끝나고 그다음에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랑 UAE가 얼마나 기름을 많이 내느냐가 그렇겠죠. 중요한 네. 이슈인데 아마 미국이 정치적인 협조를 좀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이 또 기름값이 네.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이쪽 부분 역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기름값이 너무 오른다든지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은 좀 보다 유하게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자체가 기름 생산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네, 미국 그렇죠. 자체가 수출 사실은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네. 미국이 수출국이 됐고 네. 이 수출하면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까지 가면은 올해만큼 급작스럽게 오르는 일들은 네네. 그렇게 많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가격은 당연히 예전 뭐 코로나19 시작할 때 30달러 하던 시절보다는 올라가겠지만 높겠지만. 이 상승이 뭐 2,000원까지 넘어가겠다. 네네. 이런 것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뭐 1,900 올라가긴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네네. 이게 하반기 가면은 압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어느 좀 정도는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군요.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지금 저희가 국제유가 관련된 물가 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불안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와 또 한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국채 금리를 좀 안정시켜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한은의 생각인데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를 여쭤보고 싶어요. 가능한 겁니까? 근데 국채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인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해 최소한 2번 정도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 예상하고 있고 네. 세 번째 원인이 중요한데 이제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이 그 재원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 국채를 예 채권을 발행해서 그 충당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를 올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그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계속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중앙은행도 그 금리를 올릴 게 거의 확실하고 네. 그리고 그 올해 몇 번 더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금리 인상 압력이 채권 시장에서 계속되지 않을까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 쉽게 안 가라앉을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얼만큼 추경이 있을 거냐. 혹시 우리가 진짜 그냥 정부안 비슷하게 따라가지고서 뭐
14조 15조 원 거의 그렇게 현재 해서 정관이 14조 원이잖아요. 저 그 12조 원을 네. 그 국채 발행했어도 그 금리가 올라갈 텐데 지금은 뭐 40, 50조 원 네, 일단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그다음에 나오고 또 있죠. 하반기에 또 이제 그 추경을 낸다면은 네. 그러면 혹시라도 그냥 그 하반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작년 세수 남은 걸 가지고 좀 국채를 줄이겠다. 그렇게 뭐 정부가 좀 국채를 매입해가지고서 이제 네. 줄이겠다면은 또 금리가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지 하지만은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여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 추경을 추가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가속화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적재국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게 4월 달에 결산이 끝나야지 지난해 좀 많이 더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수를 쓸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은 어쨌든 적자국채로 쓰더라도 이제 뭐 다음번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추경에는 그 과다하게 거친 세수를 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 원래는 또 이번에 저 과다 거친 것을 또 이제 쓰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오른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작년에 또 그 세수를 또 어느 정도 썼으니까 얼만큼 많이 우리가 이 돈을 지금 그 쓸수 있는지를. 국채를 내리기 위해서 네.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미지수거든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추경이 지금 적자국채를 통해서 발행이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이게 실질적인 뭐 대출금리라든지 시장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 또다시 이 불안해진 취약 차주들을 돕기 위해서 또다시 추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시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네. 보자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이미 대출이 있는 차주들의 이자 비용, 특히 변동금리를 많이 빚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차주들의 이자 비용을 증진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재정 정책이란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경을 통해서 부양을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분들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이분들이 그 자기 영업을 영위를 하고 예. 이런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렇게 금리 상승,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슈들은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게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최근 20이나 뭐 미국 페드에서 나온 얘기는 인플레이션 포캐스팅이 너무 틀리니까 너무 예측이, 업데이트가 네. 0.2% 올라가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크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 포캐스팅이 바뀌면 예측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금리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결국 추세가 빨리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대보다 뭔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대보다 기대된 인플레이션보다 혹은 기대되는 금리 상승보다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부 정책은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재정 정책이란 것은 타겟팅해서 주는 효과는 있지만 금리 전반을 올려서 전반적인 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이것을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 정책들, 재정 정책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 예측이라든지 또 다른 미국 금리 예측, 한국 금리 예측이 변동하면서 자산 시장이 또 흔들흔들 거리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게 한국은행, 뭐 금융감독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이렇게 합쳐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결국 정책을 공조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환 교수님 말씀 주신 게 뭐 금융당국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또 정부 뭐 기획재정부 이런 곳에서 사실 한 박자로 좀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추경은 하겠다고 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엇박자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엇박자라는 말씀은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네, 얘기고요. 돈을 풀겠다는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는 풀이겠다는 거죠. 결국은 경기를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경기를 쪼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한꺼번에 이게 조화롭게 결국은 수장분들께서 많이 만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향후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텐데 추경의 영향은 어느 정도로 해서 이제 최소화시키고 이제 이런 타겟팅 우리가 소상공인이 문제가 되니까 타겟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는 전반적인 아마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나 약간은 서로 원래 금리 정책의 주체는 한국은행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가면서 원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시고 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네. 불확실성만이라도 좀 줄여가면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향후 이제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의 문제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거든요. 뭐 거기도 동의는 하지만은 예. 저는 조금 좀 관점을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보다는 본 예산을 좀 다시 재고려해서 추경에 나오는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본 예산에서 그 돈을 조정하는. 썼으면 좋겠지만은 예. 이게 추경이 정책적으로 나온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고 본다면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경은 있을 겁니다. 네. 그게 얼마 될지는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추경이 어차피 있을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추경이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때리려면은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금리를 많이 올려라. 어차피 상쇄가 예. 되니까 어차피 그냥 금리를 빨리 많이 올려라. 어차피 추경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될 상태니까 네네. 추경의 기회를 추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네.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이거는 피할 수 갈 없는 거다. 것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이 기회에 금리를 2번 올린다고 하지 말고 3번, 4번 기회에 따라서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저는 좀 이게 한국 상황에서 약간은 위험이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는 찬스가 있고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미국은 사실 2년 안에 7번, 8번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평가를 나오고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예. 한국은 금리를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에 기반을 해서 결국은 금리가 결정되는 거고 예. 결국 기준금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 정책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정책도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가 있습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재고가 있는 건데 이 재고를 관리를 하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아마 뭐 크게 0.5%까지는 올릴 수 있겠지만 3번, 4번 올리는 거는 사실은 뭐 있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 정책이 무한히 쓸 수 있으면 네.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은 사실 거의 무한히 쓸 수 있는데 미국은 뭐 7번, 8번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서 근데 한국이 그걸 쫓아가게 된다면 사실 가계라든지 기업의 가계부채, 투자라든지 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쓰는 건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거기에 같습니다. 동의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네. 자본 유출 네. 그리고 그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 증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그렇겠죠.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결정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번 고려할 만한 그 정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한국은행도 뭐 이미 지난해 8월 이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한 시점부터도 계속 고민을 해봤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세영 교수님 사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최우선 목표는 사실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 안정을 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다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한국은행이 표면적으로 금리 인상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일단 금융 불안정 해소입니다. 가계부채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 즉 금융 정책 사이의 그 부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놓고 보면 네. 지금 금리를 한국은행이 올해 0.25%씩 두 번 올리면 0.5%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 거의 10조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이기 때문에 네. 가계는 통으로 10조 원의 그 이자를 은행에 더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그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는 10조 원을 빼가고 네. 한쪽 주머니에는 10조 원을 넣어주는 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그 돈 계산으로만 보면은 이 민감도를 따지지 않고 돈의 액수로만 보면은 이 두 정책이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제로가 되는 형식처럼 그런 되네요. 네. 지금 상황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영향이 커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융 불안정, 가계부채 증가를 멈추는 데는 도움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경기 회복이나 투자 증가를 통해서 고용 증대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벌써 보여지는데 2월 24일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단행했기 때문에 2월은 뭐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어떤 대외적인 상황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결할 거라고 동결을 보거든요.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이 너무 가까웠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올렸고 그다음에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2월에 올려봤자 뭐 그렇게 큰 뭐 영향은 있지 효과를,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은도 원래는 3번 올린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뭐 상황을 보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좀 2월, 3월은 숨틀 좀 시간을 처음서부터 예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라면은 한 4월서부터 좀 걱정하지. 네네. 2, 3월은 뭐 3월은 어차피 저 회의가 검토가 없는 없죠. 걸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때는 좀 대기하서부터 보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한쪽에서 그 10조를 주고 한쪽에서 10조를 걷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고, 이게 미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네네. 그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그 10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누가 돈을 가져가느냐 그거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액수 부분에서만 말씀을 예.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경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제대로 같고요. 설계했다면은 예.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 10조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빚을 낸 대부분의 가게들은 좀 부유한 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유한 층에서 10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좀 네. 취약층한테 10조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는 좀 줄 수가 있지만 지출은 유지될 수가 있어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종환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2월은 사실 2월 24일 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선 시점에서 봤을 때 한 보름 정도 전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기준금리 이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아직 올리지 않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1월 지금 금리가 6개월 새 0.75%가 올랐는데 3번 올랐어요. 시중금리가 그걸 초과해서 이미 반영해버린 사실 상황이기 먼저 반영이 돼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뭐 뭐 주택담보대출 6% 간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많고 이제 적금 6% 10%대 상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0.75% 올린 것이 6개월은 아니죠. 한 8월부터 올렸으니까 네, 8월부터 8월까지 1월까지 3번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그 올린 효과들이 너무 빨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시간을 두고 이게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두 가지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작다. 그다음에 금리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시중금리가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금리가 너무 빨리 반영해서 이제 그 실제 소비 위축까지 그러니까 영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실제 소비하는 위축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번 한 번 정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에너지 같은 것은 겨울에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봄이 되면? 봄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2월 달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또 가계에는 부담이 되고 특히 취약차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섞인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그다음 이자 유예 이런 것들을 지난 코로나 이후에 3차례 정도 연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이게 종료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추가적인 연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시중은행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영업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였을 때
대출 만기 연장도 고려가 됐었고 정책 대안으로 한 가지 더 고려됐던 게 있는 게 이자 감면이 고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자 감면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큰 파급 효과, 은행의 영업상 파급 효과가 또 있고 네네. 그리고 돈을 빌려 가신 분들의 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들어갔죠. 네. 해결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은행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부동산 대출이 늘고 또 그 이자 대출 이자가 너무 급등하면서 그 역사상 최대 이윤을 거두면서 그러니까요. 그 두 번째 이자 감면에 대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 논의도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 은행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출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데서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너무 그 수익성이 좋고 그러니까요. 특히 은행의 그 영업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대폭 지금 감소하고 있는 있죠. 네. 줄고 있는 형편이기 디지털화되고 때문에 있고. 지금 은행은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 걱정하던 바와 달리 그 만기를 연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은행들 지난해 실적이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자 잔치하는데 이자 감면 혹은 이자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그 도덕적 해이 문제 저는 네네. 동의하는데 그 연기는 좀 바랄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을 미루고, 하거든요. 한번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완전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네, 어렵죠 아직도. 예.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위드 코로나가 진짜 좀 잘 진행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최소한도 소상공인 지출 문제, 그 소득 지출 문제는 뭐 금년 하반기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걸 조심스럽게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그 예측하는데 바람이죠.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유예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버틸 한 6개월만 좀 봐줬으면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망하지 무너질 수 않을까 좀 있는. 그런 성적이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선 이자는 계속 내야 될 것 같지만은 유예는 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소상공인 부채 규모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그전에도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 상황에 돌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 폭탄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종료하는 게 맞는가를 두고 여전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시점에 종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시점 말씀하신 대로 양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한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전체를 정상화해서 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9시로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소상공인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만 먼저 정상화한다는 거는 예. 사실은 경제 운용 방안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일 수가 있지만 정책적 운용 방안에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소상공인도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먼저 이제 실물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 돼야 금융시장에서 같이 쫓아가면서 네. 이자를 갖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네. 가계부채 위험성 그리고 대출 위험 증가폭이 너무 크다라는 그 위험성만 가지고 이런 흔히 말하는 순차적인 과정, 실무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이거를 자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걸 바탕을 통해서 결국은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는 순차적인 과정을 안 나가고 갑자기 대출 그러니까 연장을 중단시킨다 그러면은 네네. 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결국은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재정 정책을 피는데 소상공인의 또 어려운 다시 어려움에 다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무 부분부터 살리고 그다음에 금융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여력이 조금 있으니까 네네. 6개월 정도 연장을 더 해서 이분들이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고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갚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갚을 수 있는 분들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9시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네, 영업 네. 제한 9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순리에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한 후에,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들은 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서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3%대인데 미국은 더 높아요. 미국 1월 달 물가 상승률이 7.5%입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미국 물가를 보면 제가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말 숫자를 높죠. 이전에 못 보던 숫자를 무려 7.5% 연율로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현상인데 네. 거의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의를 계속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미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제 유가를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오펙 산유국들, 네.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말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가 거의 6개월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무능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의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전가되는 경우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가져오면서 또 다른 물가 인상을 물가 계속 장기화시킬 인상이 수 더 있다는 올릴 말씀이시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네네. 미국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네네. 계속되면서 이 임금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예. 노동 공급을 늘려주지 못하면은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다른 외적인 요인 말고도 네. 국내 요인에 의해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도 수입 물가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이 국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 7.5% 얘기했지만 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상하게도 그 중고차예요. 그 미국의 그 품목별로 본다면은 예. 그러면은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40% 올라간 게 두 품목입니다. 휘발유하고 그리고 중고차요. 그래서 중고차만 만약 없앴으면은 네. 그러면은 뭐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 5%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높은 5%대. 근데 그 중고차가 지금 신차 뭐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차는 가격이 1.1%밖에 안 올랐어요. 네네. 그 대신 품귀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이 좀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세차 시장은 뭐 좀 그 과점 시장이니까 네네. 그 기업들이 그 자기네들의 수요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 인상은 막고 있지만은 그 품목은 그 대신 어떤 면에서 보면 초과 수요죠. 그렇지만은 그 신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고 그 지난 한 12월하고 1월하고 비교하면은 11월, 12월, 1월을 비교하면 중고차 가격이 그래도 한개월별로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걱정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카나다에서 지금 그 데모하는 트럭 운전수들이 지금 그 부품 수출을 막고 운송에도 있죠. 또 얘기가 그래가지고선 또 다음 달 되면은 중고차 그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고차가 없다고 해도 미국 인플레이션이 5% 된다면 그것도 따지면 또 높은 뭐 우리가 숫자죠, 충격받을 사실. 만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기 네. 때문에 이걸 조금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물가는 당분간 좀 높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대응책들을 내놓거나 내놓을 계획이지만 과연 물가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물가 체감은 더 부담되고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쓰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김세환 교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